지연! 죽의 나의 동생 이래음이 와의 예옥이 있어요. 너다이체 누가 이래온 지세울? 당신 누구야? 지연이와 남한의 노라이를 알고 있지? 예영죄를 밝혀. 오네울 하이세영 그룹의 추악한 진실의울 밝힙니다. 류 호의 장인. 해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류민우 상무는 마치 그가 입은 짙은 곤색 맞춤 정장처럼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긴급 가족 이사회가 열린 대회의실을 빠져나왔다.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혈육이라는 이름 아래 오가는 대화들은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탐욕과 역겨운 위선뿐이었다. 민우는 이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다. 특히 오늘은 7년 전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여동생 유지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공식 발표된 바로 그 기일이었다. 아버지인 류 회장의 질책과 친척들이 건네는 가식적인 위로는 민우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엘리베이터의 닫힘 버튼을 연타했다. 지금 그의 유일한 도피처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강원도 평창의 개인 별장뿐이었다. 민우는 검은색 세단의 운전대를 직접 잡았다. 비서실장이나 수행기사를 대동하는 것조차 오늘은 견딜 수 없는 소음으로 느껴졌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벗어나 영동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하늘은 마치 민우의 황량한 내면을 투영하듯 거대한 눈송이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을 예보했지만 그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차창을 때리는 거친 눈보라가 그의 들끓는 분노와 깊은 슬픔을 식혀줄 수 있기를 바랐다. 오디오에서는 지은이 생전에 좋아했던 첼로 독주곡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5년 전 그날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지은은 절대 스스로 삶을 포기할 아이가 아니었다. 그 합리적인 의심은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민우의 뇌리를 떠나지 않은 망령이었다. 평창의 깊은 산길로 접어들자 눈보라는 재난 수준으로 변해 시야를 가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흐릿했다. 별장까지는 불과 3km 남짓 남은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급격한 헤어핀 코너를 도는 순간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제어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민우는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조작해 간신히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대형 사고는 피했지만 차는 도로 한복판에 비스듬히 멈춰 섰다. 젠장.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으며 차 상태를 확인하려 문을 열었다. 그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는 도로 갓길의 눈더미 속에서 이질적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폭설에 쓰러진 짐승이나 버려진 짐짝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낡고 조잡한 라탄 바구니였다. 이런 폭설 속에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외진 곳에 저런 물건이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공포였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차 안의 비상 호출 버튼을 눌러보안 팀을 부를까 잠시 망설였다.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정체불명의 물건에 접근하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다. 스캔들은 아주 사소한 틈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그가 다시 차에 오르려 할 때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를 뚫고 아주 희미한 소리가 고막을 스쳤다. 으앙, 으앙. 마치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처절하고도 미약한 소리였다. 민우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차문을 박차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나갔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구두가 순식간에 눈 속에 파묻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구니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분명해졌다. 그것은 환청도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다. 명백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민우는 숨을 멈췄다. 바구니를 덮고 있던 얇은 담요는
이미 눈과 얼음으로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어냈다. 그리고 그 아래 드러난 광경에 내녀란이라 불리던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곳에는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두 명의 아기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다. 쌍둥이였다. 한 아이는 이미 울 기력조차 없는지 미약하게 숨만 내쉬고 있었다. 민우는 순간적으로 머리끝까지 치솟는 분노를 느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어떤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즉시 자신의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두 아이를 감쌌다. 아이들의 작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이들을 안아 올리려던 순간 바구니 바닥에 젖은 채 달라붙어 있는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것을 낚아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자신의 차로 달려갔다. 민우는 차의 히터를 최대로 높이고 아이들을 조수석에 앉힌 뒤 자신의 체온으로 그들을 녹이려 애썼다. 그리고 그는 해성그룹 소유의 가장 보안이 철저한 VIP, BYP 병원으로 차를 미친 듯이 몰았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5년 전 지은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얼음 송곳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이 작은 생명들마저 잃게 둘 수는 없다. 그는 병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내가 지금 신생아 2명을 데리고 갑니다.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마십시오. 내 전담 주치의 외에는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었다. 민우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눈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과 값비싼 수트는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류 회장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이 밤중에 VIP 병동을 통째로 폐쇄했다더구나. 무슨 짓이냐, 민우야.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밖의 눈보라보다 더 차가웠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길에서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류 회장의 차가운 실소가 들려왔다. 아이들? 내 놈이 감상에 젖어 쓸데없는 짓을 벌인 개로구나. 해성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할 셈이냐? 당장 네가 주워온 그 쓰레기들을 처리해라. 보육원이든 어디든 내일 아침 신문에 오르기 전에 흔적도 없이 치워 쓰레기 처리하든 말이다. 쓰레기. 그 단어가 민우의 이성의 끈을 건드렸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복종했다. 그것이 해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앞에는 차가운 수술실 조명과 5년 전 지은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아버지가 지은의 죽음 앞에서도 그룹의 주가 하락만을 걱정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민우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화기 너머 정적이 흘렀다. 류민우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요. 그는 류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이어 수술실에서 주치의가 나왔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와 여자아이입니다. 내가 지금 신생아 2명을 데리고 갑니다. 어떤 기록도 남기지 마십시오. 내 전담 주치의 외에는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세요.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었다. 민우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눈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과 값비싼 수트는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류 회장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이 밤중에 VIP 병동을 통째로 폐쇄했다더구나. 무슨 짓이냐, 민우야.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밖의 눈보라보다 더 차가웠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 길에서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류 회장의 차가운 실소가 들려왔다. 아이들? 내 놈이 감상에 젖어 쓸데없는 짓을 벌인 개로구나. 혜성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할 셈이냐? 당장 네가 주워온 그 쓰레기들을 처리해라. 보육원이든 어디든 내일 아침 신문에 오르기 전에 흔적도 없이 치워 쓰레기 처리하든 말이다. 쓰레기. 그 단어가 민우의 이성의 끈을 건드렸다. 그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복종했다. 그것이 혜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눈앞에는 차가운 수술실 조명과 5년 전 지은의 창백한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아버지가 지은의 죽음 앞에서도 그룹의 주가 하락만을 걱정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민우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전화기 넘어 정적이 흘렀다. 류민우가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요. 그는 류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이어 수술실에서 주치의가 나왔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와 여자아이입니다. 민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벽에 기대앉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축축하고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펼쳐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이 아이들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의미하는 처리가 아니었다. 그는 이 아이들을 완벽하게 숨기고 보호해야 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의 최 비서에게 연락했다. 평창 별장의 보안을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신생아 케어팀을 극비리에 구성하세요. 혜성 의료원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신원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자들로만, 그리고 입주 보모를 1명 구해요. 조건은 업계 최고 대우. 하지만 입이 무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 비서는 민우의 갑작스러운 명령에 당황했지만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몇 시간 후 최 비서는 몇 개의 이력서를 민우의 태블릿으로 전송했다. 대부분은 화려한 경력의 베테랑들이었다. 하지만 민우의 시선은 한 이력서에서 멈췄다. 이름 김희진, 나이 26세, 경력 최상급 육아 자격증 보유, 아동 심리 상담 자격 보유. 하지만 민우가 주목한 것은 그녀의 학력란이었다. 서연예술원 피아노가 졸업. 류지은이 다녔던 바로 그 학교였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믿는 민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사람으로 해. 오늘 밤 당장 별장으로 오게 하세요. 하지만 최 비서, 이 여자에 대해 뒷조사도 동시에 진행해 지은이와의 모든 접점을 찾아내. 강원도 평창 별장은 류민우가 알던 고요한 성역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24시간 간호팀의 분주한 발걸음과 예고 없이 터지는 날카로운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민우는 자신의 서재에 갇혀 지냈다. 그는 이 작은 생명체들에게 묘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통제된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실감하며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을 직접 돌보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 고용된 보모 김희진을 포함한 직원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이들의 이름조차 아직 정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 그들은 신생아 A 플레이어, 신생아 B로 불렸다. 민우에게
그들은 아직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떠안게 된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가까웠다. 이 혼란 속에서 김희진은 유일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민우가 고용한 다른 간호사들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녀는 아이들을 단순히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고 속삭였고 그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반응했다. 민우는 2층 서재의 통유리 창을 통해 거실에 있는 그녀의 모습을 종종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헌신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민우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너무 완벽했다. 재벌가에서 완벽함이란 언제나 숨겨진 의도를 의미했다. 그녀는 민우가 근처에 있을 때마다 과도하게 긴장했고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조차 그녀의 눈은 종종 별장의 복도 끝 특정한 한 곳을 향해 있었다. 그곳은 바로 5년 전 지은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지금은 굳게 봉인된 동쪽 별채의 입구였다. 민우는 그녀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눈빛이었다. 민우는 직감했다. 그녀는 단순한 보모가 아니다.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다. 폭설이 그치고 며칠이 지났다. 평창의 산간 지역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립된 섬처럼 변해 있었다. 민우는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바지 주머니 속에 남겨진 종이 조각의 이물감은 가시처럼 계속해서 그의 신경을 긁어대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깊은 밤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그날 입었던 핏자국과 눈으로 얼룩진 코트를 꺼냈다.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눅눅하고 구겨진 종이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서재 책상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스탠드 불빛 아래 펼쳤다. 잉크가 눈 녹은 물에 심하게 번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는 핀셋을 이용해 종이를 고정시키고 헤어드라이어의 가장 약한 바람으로 그것을 말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마르면서 희미했던 글씨들이 서서히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여자의 필체였다. 절박함과 공포 속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낸 듯한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였다.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이 쫓아와요. 시간이 없어요. 추억의 상자를 찾으세요. 모든 진실이 그 안에. 열쇠는 지은에게. 류지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의 세상이 일시 정지된 듯 멈췄다. 어떻게 5년 전에 죽은 그의 유일한 동생 류지은의 이름이 왜 이 버려진 쌍둥이와 함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다. 민우는 종이 조각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아버지는 지은의 죽음을 단순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종결시켰지만 민우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지은은 그렇게 나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도 혜성그룹 내부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려 했었다. 이제 이 종이 조각은 그의 의심이 망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실물 단서가 되었다. 추억의 상자. 민우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것은 지은과 그가 어릴 적 함께 쓰던 비밀 상자의 애칭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이 종이를 쓴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열쇠는 지은에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지은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민우는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것은 혜성그룹 내부의 누군가와 혹은 지은의 죽음과 관련된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다. 민우는 즉시 최 비서에게 비밀 라인으로 연락했다. 그는 그룹의 공식 전산망이 아닌 개인 자금으로 운영하는 사설 보안팀을 가동시켰다. 최 비서, 지금 보내는 문구에 대해 알아봐.
추억의 상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류지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 5년 전 그날의 기록, 그녀의 친구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 공식적인 사망 기록, 부검 보고서까지 전부. 그리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 덧붙였다. 특히 보모 김희진. 서현예술원 출신이야. 지은이와 어떤 관계였는지 단 하나의 접점이라도 놓치지 말고 찾아내. 그녀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내 앞에 나타났는지 알아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추적하는 사냥개가 되었다. 혜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배운 모든 기술, 모든 권력을 이제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어둠을 밝히는데 사용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서재에서 나와 별장 내부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항상 보모 김희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쌍둥이의 건강 상태를 핑계로 사소한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를 관찰했다. 아이들은 잘 자는 편인가? 특별히 알레르기 반응은 없고? 김희진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보모였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간호팀을 능숙하게 지휘했으며 민우 앞에서는 항상 예의 바르고 침착했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보았다. 그녀는 민우가 근처에 있을 때마다 과도하게 긴장했고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조차 그녀의 눈은 종종 별장의 복도 끝 동쪽 별채를 향해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늦은 밤에 찾아왔다. 민우는 최 비서로부터 온 1차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희진은 지은과 같은 해에 예술원에 재학했지만 두 사람의 직접적인 교류 기록은 학교 전산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민우가 실망감에 보고서를 덮으려 할 때 복도에서 여자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간호팀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잠시 소란스러운 틈이었다. 민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재에서 나왔다. 아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문틈으로 김희진이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천천히 걷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을 물리고 홀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게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 멜로디. 그것은 민우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그들의 다정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민우와 지은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었던 비밀스러운 곡조였다. 지은이 피아노로 기본 선율을 만들고 민우가 서툰 첼로로 화음을 맞추던 그들 둘만의 언어였다. 그들은 그 곡에 겨울숲의 속삭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악보로 남긴 적도 없고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그들의 가장 내밀한 슬픔과 위로가 담긴 노래였다. 민우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얼어붙었다. 김희진이 어떻게 이 노래를 알지? 이것은 지은의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영혼의 교감이었다. 그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에 휩싸였다. 김희진은 단순한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은의 죽음, 그리고 이 쌍둥이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혜성그룹의 후계자를 속이고 이 별장에 잠입한 목적을 가진 침입자였다. 그녀가 이 노래를 안다는 것은 그녀가 지은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했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민우가 지난 5년간 속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민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잠그고 즉시 별장의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자신의 태블릿에 연결했다. 별장은 혜성전자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김희진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보고서가 틀렸어. 김희진은 지은이와 단순한 동창이 아니야. 더 깊이 파. 그녀의 진짜 이름, 가족관계, 금융거래, 통신기록.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이틀 후 새벽 간호팀이 교대하는 가장 어수선한 틈을 타 민우의 태블릿에 알람이 울렸다. 복도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했다. 민우는 화면을 확대했다. 김희진이었다. 그녀는 아기 방을 빠져나와 마치 유령처럼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민우가 예상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복도 끝. 5년 전 그 끔찍한 날 이후로 민우가 직접 봉인했던 류지은의 방, 동쪽 별채였다. 그 방은 민우의 생체 인식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김희진은 굳게 닫힌 디지털 도어록 앞에서 망설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리움과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얇은 철사였다. 그녀는 구형 비상 열쇠 구멍에 철사를 집어넣고 자물쇠를 따려 시도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필사적이었다. 민우는 태블릿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녀가 저 방 안에서 찾으려는 것이 무엇일까? 종이 조각에 적힌 추억의 상자가 저 안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은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일까?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스스로 위험에 빠지기 전에 막아야 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제는 가면을 벗고 그녀를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다. 그는 서재문을 소리 없이 열고 김희진이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는 차가운 복도의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복도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류민우의 발걸음 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났고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문을 따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김희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가 철사로 자물쇠를 비트는 필사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민우는 그녀의 등 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작은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거기서 뭘 하는 겁니까? 김희진 씨.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그 안에는 만년설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희진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온몸이 경직되었고 손에서 철사가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민우의 실루엣은 마치 심판자처럼 보였다. 상무님, 저는 그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이 완벽한 요새의 주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다. 자장가. 민우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그 노래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 방은 왜 열려고 한 거지? 당신 대체 누구야? 그의 질문은 신문이자 확신이었다. 김희진은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 차가운 문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궁지에 몰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연기,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보살핌,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김희진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어깨가 절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공포, 그리고 지은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저는 김희진이 아니에요. 그녀는 흐느끼며 고백했다. 민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내 이름은 이소윤이에요. 지은이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소윤.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지은이 가끔 언급했던 예술원에서 첼로를 전공하던 재능 있는 동기. 하지만 아버지는 지은의 장례식에 그 어떤 친구도 들이지 못하게 했었다. 일어나.
그리고 서재로 따라와. 단 하나의 거짓말도 용납하지 않겠어. 민우는 차갑게 명령하고는 먼저 몸을 돌렸다. 소윤, 아니 김희진은 눈물을 닦으며 비틀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 민우는 그녀에게 종이 조각을 던졌다. 이것도 당신 짓인가? 소윤은 종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가 시켰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라고 했어요. 민우는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다. 무슨 일이라니? 지은이는 자살했어. 그게 공식 기록이야. 아니에요. 그녀가 소리쳤다. 지은이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살해당한 거예요. 그들이 지은이를 죽였어요. 그 말은 서재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민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난 5년간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의심이 드디어 현실의 목소리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을. 소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지은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절반의 진실이었다. 모든 건 저 아이들 때문에 시작됐어요. 아이들의 친어머니는 지은이의 또 다른 친구였어요. 해성그룹의 경쟁사인 태양바이오의 수석 연구원이었죠. 민우는 태양바이오라는 이름에 집중했다. 그들은 해성그룹의 숙적이자 현재 바이오 부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대였다. 그녀는 태양바이오 내부의 끔찍한 비리를 알게 됐어요.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긴 채 신약을 출시하려 했죠. 지은이는 그녀를 도우려 했어요. 지은이는 추억의 상자라고 불리는 암호화된 서버의 모든 증거를 백업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예요. 지은이는 저에게 그 상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그 열쇠가 지은이 자신이라고 했죠. 소유는 울먹였다. 태양바이오의 손길은 너무 빨랐어요. 그들은 아이들의 친어머니를 찾아내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어요. 그리고 지은이까지. 지은이는 마지막 순간 저에게 아이들을 맡겼어요. 이 아이들이 그 연구원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어떻게든 살려내라고. 민우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와는 달리 지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의를 위해 싸웠다. 추억의 상자, 그게 어디 있지? 민우가 물었다. 소유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지은이는 분명히 말했어요. 열쇠는 지은이 자신이라고. 오빠인 당신만이 풀 수 있는 그런 암호일 거라고.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더 이상 해성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해당한 동생의 복수를 다짐하는 오빠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두 아이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좋아, 지금부터 당신은 김희진이 아니라 이소윤이야. 그리고 내 동맹이다. 우리는 함께 추억의 상자를 찾는다. 그리고 지은이를 죽인 놈들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거야. 서재의 문이 굳게 닫히자 류민우와 이소윤 사이에는 이전까지 존재했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즉시 지은의 방으로 향했다. 민우는 자신의 지문을 이용해 봉인된 디지털 도어록을 해제했다. 5년 만에 열린 방 안에서는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민우는 지은의 오래된 노트북을 찾아냈다.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그는 최 비서를 통해 원격으로 노트북의 데이터를 복구시키고 모든 파일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지은의 노트북에는 평범한 음악 파일과 학업 자료 외에 오직 하나의 파일만이 강력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암호는 5년 전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짜입니다. 최 비서의 보고에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은은 왜 자신의 비밀 서버의 암호를
어머니의 사망 날짜로 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추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민우는 그 암호를 이용해 숨겨진 추억의 상자 서버를 해킹했다. 잠시 후 서버 접속 완료 메시지가 떴다. 서버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태양 바이오 비리 보고서, 연구원 A의 일지, 아이들의 출산 기록. 이 모든 것이 소윤의 진술과 일치했다. 민우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태양 바이오 비리 보고서를 열려다가 멈췄다. 그의 시선은 가장 깊숙한 폴더에 숨겨진 가장 최근에 생성된 단 하나의 비디오 파일에 꽂혔다. 파일명은 단순했다. 아버지의 진실. 민우는 손을 떨며 그 파일을 재생했다. 소윤이 놀라 그의 어깨에 기대왔다. 영상은 어두운 방에서 녹화된 것으로 보였다. 화면 속에는 류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전의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깊은 절망과 단호함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빠, 만약 오빠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나는 이미 실패한 거야. 지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민우의 귀에는 쇠를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소윤이에게 말했던 태양 바이오 이야기는 절반만 진실이야. 나는 소윤이를 지켜야 했어. 하지만 진짜 적은 태양 바이오가 아니야. 오빠, 우리의 아버지는 그는 괴물이야.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야. 지은은 울음을 터뜨리며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엄마의 교통사고. 그거 사고 아니었어. 아빠가 꾸민 일이야. 엄마는 아빠가 그룹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 증거를 찾았어. 아빠는 그걸 막기 위해 엄마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어. 지은의 충격적인 고백에 민우의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한 페류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년 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 인간의 탐욕과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는 엄마의 유품에서 그 증거를 찾았어. 나는 아빠를 막으려 했어. 하지만 아빠는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는 나를 죽일 거야. 자살로 위장해서 오빠에게 그 모든 고통을 떠넘기려고. 지은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을 눈 속에 버려야 했던 절박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끝낼 유일한 희망이야. 아빠에게 복수하고 오빠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영상이 끝났다.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민우는 태블릿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화면에는 지은의 창백한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가 30년간 존경하고 복종하고 그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싸워왔던 아버지라는 존재는 사실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잔혹한 괴물이었다. 태양 바이오는 단순한 들러리였을 뿐이었다. 진정한 적은 바로 그의 핏줄이었다. 민우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남은 차갑고 텅 빈 절대적인 증오였다. 강태준, 아니 류민우는 지은의 마지막 영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한 패륜적인 진실이 그가 평생을 바쳐 숭배했던 아버지의 가면 아래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모든 존재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이소윤은 조용히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민우의 떨리는 손목을 잡았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이 고통은 타인의 위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침묵이 서재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참 후 민우는 깊은 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지만 그 속에는 이제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아이들, 민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이들의 친모 이야기는 지은이가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했지. 그렇다면 아이들의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지은이가 이 아이들을 목숨 바쳐 지키려 한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은 다시 추억의 상자 서버에 접속했다. 이번에는 태양 바이오의 비리나 어머니의 사망 관련 파일이 아닌 쌍둥이의 출산 기록과 최종 메시지 폴더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지은이 서버를 구축한 방식은 매우 치밀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연구 기록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겹겹이 암호화된 비밀 기록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컴퓨터 공학 지식과 해성전자의 최고급 해킹 장비를 이용해 그 숨겨진 층들을 하나하나 벗겨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아이들이 평범한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기록에는 산모의 이름 대신 대리모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유전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할 부분은 강력한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서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생성된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마지막 인사.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이전에 봤던 영상보다 훨씬 더 짧고 더 절박함이 느껴지는 지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은 무언가를 서둘러 포장하고 있었다. 오빠, 나는 이제 시간이 없어. 아빠가 나를 쫓고 있어. 그가 모든 것을 알았어. 이제 이 아이들을 내보내야 해. 지은은 화면을 향해 작은 비닐 뭉치를 들어보였다. 이게 진짜 열쇠이자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이야. 나는 이걸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길 거야. 아빠의 눈이 닿지 않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곳에. 오빠가 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부탁이야. 남자아이의 기저귀 안을 봐. 방수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 반드시 찾아내야 해. 그것이 우리 엄마와 나의 마지막 복수이자 오빠를 영원히 지켜줄 증거야. 영상은 지은이 그 작은 뭉치를 들고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서 끝이 났다. 서재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남자아이의 기저귀 안. 민우는 그 마지막 단서의 위치에 경악했다. 그것은 후계자인 그가 절대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은이 확신했던 가장 은밀하고도 원초적인 장소였다. 민우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최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류 회장이 이미 쌍둥이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 별장의 모든 직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이었다. 민우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쌍둥이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희미한 수면등 아래 평화로웠다. 남자아이 신생아 A는 천사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옷을 조심스럽게 풀어헤쳤다. 아이의 피부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가 기저귀를 내리자 방수 처리된 하얀 뭉치가 아이의 허벅지 부근에 의료용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내고 그 작은 방수 뭉치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보석처럼 느껴졌다. 민우는 서재로 돌아와 핀셋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비닐을 뜯어냈다. 마침내 드러난 작은 종이. 그것은 이미 민우에게 익숙한 지은의 필체였다. 오빠, 미안해.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오빠가 느낄 고통에 대해 먼저 용서를 빌어. 지은의 글씨는 처음부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내가 소윤이에게 말한 연구원 친구는 없어. 그건 아빠의 눈을 피하고 오빠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어. 오빠, 이 아이들은 오빠의 아이들이야. 민우의 시선이 그 문장에서 멈췄다. 아이들은 그의 아이들. 조카가 아닌 친자식이라는 뜻이었다. 그의 머리가 멍해졌다. 그리고 지은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 모든 비극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5년 전 오빠가 스키 사고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아빠는 오빠의 건강 상태가 회복된 후 모든 기록을 폐기했다고 했지만
나는 몰래 그 기록을 빼돌렸어. 그리고 나는 오빠의 정자와 나의 난자를 이용했어. 해외의 비밀 의료시설을 통해 수정란을 만들었고 대리모를 통해 이 아이들을 낳았어. 민우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그는 전율했고 그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동생이었고 생물학적으로 이 아이들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이것은 지은이 오빠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형태의 순수 혈통이자 마지막 복수였다. 오빠는 아빠에게 평생 통제당했어. 아빠는 오빠의 결혼 상대를 골랐고 오빠의 모든 것을 결정했지. 아빠는 자신의 피가 섞이지 않은 며느리를 들이는 것을 혐오했어. 그래서 나는 류씨 가문의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혈통을 만들었어. 아빠는 이 아이들이 오빠의 혈통이자 나의 피라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아빠는 나를 죽였고 아이들을 찾으려 했던 거야. 이 아이들은 그의 모든 논리를 무너뜨릴 유일한 폭탄이니까. 종이는 마지막 문장을 담고 있었다. 오빠는 나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을 지켜줘. 오빠의 피와 나의 영혼을 가진 이 아이들을. 그리고 이제 오빠는 고독했던 류민우가 아니야. 오빠는 이제 아이들의 아빠야. 사랑해, 오빠. 그리고 미안해. 종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우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공포와 역겨움, 그리고 지은의 희생에 대한 끝없는 비통함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소유는 민우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읽었다. 그녀는 그제야 지은이 왜 그토록 이 아이들의 친모에 대한 정보를 숨기려 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민우는 서서히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5년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복수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덮쳐온 부성애의 무게였다. 그는 이제 이 아이들이 자신과 지은의 일부이며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곧 지은의 마지막 유언을 완성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거울 속에는 냉정한 후계자가 아닌 두 생명을 책임져야 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으아. 그는 온 힘을 다해 절규를 터뜨렸다. 한참 후 민우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지은의 마지막 편지를 주워들고 서재의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그 종이를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물리적인 증거는 사라졌다. 이제 이 근친의 비극은 그와 소윤만의 비밀로 남아야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 무기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동맹이자 이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겠어.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어. 남자아이는 류지호, 지혜와 호랑이처럼 강인한 야망을 가지라는 뜻이야. 여자아이는 류지수, 지혜와 빼어남으로 오래도록 빛나라는 뜻이지. 민우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최 비서에게 지시해 서버의 모든 파일을 국제사법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암호화된 해외 블록체인 서버로 미러링 복제하도록 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만약 이 파일이 유출되거나 변조되면 류 회장은 해성그룹은 물론 사법 시스템 전체를 이용해 우리를 매장시킬 거야. 그와 동시에 민우는 그룹 내부에서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류 회장의 비자금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자금줄을 말려버렸다. 그리고 며칠 후 민우는 아버지에게 일방적인 회동을 통보했다. 주제는 해성그룹의 미래 후계 구도에 대한 최종 정리였다. 당신은 이제 아이들의 존재를 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이야. 민우는 류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신생아 A, B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 아들과 딸 류지호와 류지수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혜성의 진정한 후계자로 키울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기자회견을 준비하십시오. 약속된 화요일 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다. 류 회장은 단상 중앙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우가 결국 굴복하고 아이들을 처리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는 이소윤과 함께 쌍둥이를 안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류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마이크를 잡으려 했다. 네가 감히. 그때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민우가 준비한 영상이었다. 그것은 지은의 마지막 영상, 아버지의 진실이었다. 스크린 속 지은의 처절한 폭로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증거, 비자금 내역, 그리고 지은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모든 증거는 국제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민우가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선언했다. 류 회장은 혜성그룹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살인자입니다. 류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덮쳤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다.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자신의 아들과 죽은 딸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2년 후 혜성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다. 류민우는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과거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이소윤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은 세간의 억측을 잠재우고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한 선택이자 지은을 위해 헌신한 소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중이었다. 평창 별장의 정원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지호와 지수가 까르르 웃으며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민우는 소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와 민우의 다리에 매달렸다. 민우는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가 없었다. 그는 지은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희망, 바로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지은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그들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야기 후기 및 맺은 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비극이 결국은 아이들이라는 따뜻한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오빠를 지키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내려 했던 여동생 류지은의 처절한 희생, 그리고 그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고 차가운 후계자에서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난 류민우의 모습이 가슴 먹먹한 여운을 남깁니다. 결국 돈과 권력보다 강한 것은 핏줄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은이의 충격적인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민우와 소윤의 앞날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감상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